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네. 5주 만에 뵙습니다. 그 앞에 김성재 국장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 참 이게 와닿죠.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지 않고 살려면 자기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강의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을 보시면 존재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높이고 싶다면 해야 할 두 가지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어떨 때 존재감이 생깁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존재감이 높죠? 보기를 불러드릴까요? 1번 쓸모있는 사람, 2번 쓸모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존재감을 많이 느끼냐면 쓸모가 있다고 느껴질 때 존재감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당신 덕분입니다 소리 들을 때 존재감을 가장 많이 느끼죠. 고맙습니다 소리 들을 때 존재감을 많이 느끼죠. 아유, 당신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존재감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명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존재감이 높아지죠. 쓸모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인정은 따라오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인데 뭘 믿는 걸까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게 자신감이죠. 그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자신감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높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큰 연못에 작은 물고기가 되려 하지 말고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어라.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이 6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제가 거기서 60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연못에 작은 물고기죠. 근데 제가 서울대를 가지 않고, 서울대 가서 60명 중에 60등 할 실력은 되는데 서울대를 가지 않고 경북대학교를 갔어요. 똑같은 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 60명 중에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요?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된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서울대 다니는 60등이 더 행복할까요? 경북대 다니는 1등이 더 행복할까요? 판단이 잘 안 쓰세요? 내 자식은 서울대 다니는 60등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경북대 다니는 1등이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경북대 다니는 1등이 훨씬 행복합니다. 왜? 자기가 큰 물고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큰 연못에 작은 물고기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1860, 70년대에 그 카페 게르부아라는 곳에서, 프랑스에 있는 그 카페에서 화가들이 수십 명 모여가지고 매일 밤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였던 화가 이름이 마네가 리더격이었고요. 뭐 라투르, 르누아르, 드가, 모네, 히슬로,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본 이름이죠. 뭐 하는 사람이 자세히 몰라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 인상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상파 화가들이 등장하던 1860년, 70년대에 그 예술계의 분위기는 인상파는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르는 것들이다 라는 취급을 받던 시절입니다. 이 시대에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아카데미 출신이 그림들만 인정해주던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 천지창조 그림 같은 거, 자연 풍경 이런 걸 그리면 애 취급받고, 다비드나 조각상 이런 것들을 그리면, 아니면 군인의 모습 이런 걸 그리면 이제 예술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화가들이 성공하려면 무조건 나가야 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살롱이라는 거예요. 살롱. 그 살롱에 출품되는 작품이 3,000점 이상이고, 살롱을 6주 동안 열면 1년에 한 번씩 여는데, 살롱전을 열게 되면 그 3,000점, 4,000점의 그림이 전시가 되니까 화가가 한 명이 2회 정도를 낼 수 있으니까 수천 명의 화가가 거기에 이제 등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다녀가는 관객 수가 얼마만큼이겠습니까? 6주 동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살롱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산업궁전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살롱이 열렸습니다. 이 산업궁전이 길이가 274m의 이제 건물인데 4층 높이로 그림을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잘 그리는 그림은, 그 잘 그렸다고 평가받는 그림은 어디 위치하겠습니까?
시선 높이에 위치하겠죠. 근데 인정 못 받는 그림은 어디 가겠어요? 천장에다 걸어놔요. 그럼 보이지도 않아요.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지. 그래서 살롱전이 출품이 됐다 해도 인정을 못 받으면 저 천장에다 걸어 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수도 없게. 그러니까 화가로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이 살롱전에 출품을 해야만 화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특히 인상파 화가들은 이 심사위원들이 쳐주지를 않으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출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카페 게르보아에 모여가지고 매일 밤 뭘 토론하느냐. 우리끼리 전시하자. 우리가 굳이 살롱전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 타진을 계속했던 거죠.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인상주의 화가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드네, 드가, 이렇게 듣잖아요. 그죠? 그 이분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살롱을 포기하고 작은 연못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사진작가이던 사람이 고전에 이 분위기가 르누아르라는 화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롱전의 분위기에 대해서. 살롱의 인정을 받지 않은 그림을 좋아할 수 있는 예술예술가는 파리 안에서 15명이 채 안 될 거다. 그런데 살롱에 걸려있지 않은 화가의 그림을 살마음이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은 8만 명도 넘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살롱전이 화가로서 인정받는데 얼마만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죠. 어쨌거나 이 인상파들은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무명협동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명예술가, 조각가, 화가 이런 협동협회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펠릭스 나다라라는 그 사진작가가 제공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1874년에 처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던 겁니다. 인상파끼리 모여가지고 첫 전시회를 열었던 거죠. 아까 그 살롱에 출품을 하면 6주 동안 제가 몇 명 온다고 그랬어요? 100만 명 이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다녀간 사람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리슨 화이트라는 예술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은 설령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살롱의 거대한 그림더미 속에 묻혔을 것이다. 아까 천장에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독립적인 이 행사를 하니까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 인상파라는 인물을 알아주는 사람들만 여기에 찾았겠죠. 이 그림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경매가 있었어요. 모네라는 화가 들어보셨죠? 이 그림 이름이 건초돔입니다. 여러 형태의 건초돔이가 있는데 그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쨌든 건초돔인데 이 모네의 1860, 70년대에 그려진 이 그림이 작년에 뉴욕 경매시장에 나왔어요. 5월 14일 날.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100억?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100억? 조금 더 써보시겠습니까? 150억? 150억? 조금 더 써보시겠습니까? 조금 더 써보세요. 1318억에 낙찰됐습니다. 불과 150년 전에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림이 150년 후인 지금 1318억에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뭘 했기 때문에? 작은 연못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물고기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살롱에서 성공하려고 했으면 아마 이 세상에 인상파 화가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라고요? 큰 연못에 작은 물고기가 되려 하지 말고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어라.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큰 연못에 작은 물고기 같습니까?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 같습니까? 아니면 큰 연못에 큰 물고기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연못에 작은 물고기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큰 연못에 큰 물고기 같아요. 저는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이 한국지휘텔레협회라는 걸 처음 만들 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한 몇 달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성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서울이 훨씬 크니까 시장이.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됐습니다. 조금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요청을 하니까 좀 업신여기는 같은 기분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불려가는 강사가 되겠다. 그리고 제가 서울 경기에 강의를 더 많이 다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구 경북은 거의 없고, 서울 경기에서 저를 더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연못에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큰 물고기가 된 것 같아요. 그치, 이 좁은 공간에서 제가 골프 제일 잘 치잖아요? 강연 제일 잘하잖아요? 노래 제일 잘하잖아요? 제일 잘생기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제일 잘하는 게 많아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제가 큰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참 평범한 것 같습니다. 큰 물에 놀지 않아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큰 물에서 놀려고 서울에서 진출하려고 했으면 아마 지금도 아마 개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굳이 큰 연못으로 가지 않아도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를 사는 것도 괜찮다. 두 번째 할 일은 남들 생각에 맞추지 말고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 적극 활용합니다. 여러분, 아래 지도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위에는 이스라엘 진영이고 밑에는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엘라 골짜기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가 생각나세요? 이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결투를 벌였던 장소죠. 이 골리앗이 40일이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막 비난하죠. 1대1로 붙자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40일 동안 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도 긴장하고 아무도 나서질 않았죠. 왜? 골리앗의 스펙을 보면 나서기가 힘듭니다. 키가 6규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규빗이 뭔지 아세요? 단위가 규빗인데 규빗이라고 하는 건 요 발꿈치에서 요 손끝까지 얘기를 말합니다.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럼 보통 45cm에서 47cm 정도 돼요. 이걸 46cm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 키가 6규빗이지 않습니까? 그럼 46cm 곱하기 6 하면 키가 290cm 정도 돼요. 그럼 갑옷 무게만 57kg, 창무게 7kg, 그 다음에 청동 모자 썼죠? 그 다음에 청동 무릎 보호대 했죠? 청동 발등 보호대까지 했어요. 정강이는 당연히 보호를 하고. 그리고 투창, 무기를 이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뭘 들고 나냐면 창 2개, 칼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방패는 시종이 들고 나왔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용사 출신입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서라는 상대방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지금 나서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같은 비슷한 전투를 하는 사람을 한 명 내보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전장에 있는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심부름을 하느라고 이 전장터로 왔어요. 와서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자꾸 이렇게 요하를 욕되게 한다고 하나? 그런 막말하는 걸 이제 들은 거예요. 그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사울 왕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깜짝 놀라죠. 네가 무슨 힘으로 출전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는 곰도 때려잡아봤고 양 지킨다고 사자도 때려잡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갑옷을 주죠. 근데 갑옷을 어떻게 해요? 무겁고 불편하다고 버리고 뭐만 들고 나갑니까? 물맷돌, 조약돌 5개 하고 이게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하고 조약돌 5개 들고 나가죠. 그 다음에 양치기 지팡이 하나 들고 계곡을 내려갑니다. 이 계곡을 내려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전사가 나오지 않고 양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대기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다윗은 지팡이 하나 들고 내려갔는데 지금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골리앗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뒤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무시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고 이마에 조약돌을 맞은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진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뺏어서 다윗이 목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 목을 들고 사울 왕에게 갔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약자가 강자를 기적적으로 이긴 사건처럼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거죠. 마치 스모를 하는데 이 꼬마가 다윗이고 이 덩치 큰 스모 선수를 이긴 것처럼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정말 여러분 기적 같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해보면 다윗은 정말 골리앗보다 약자였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고대에는 세 유형의 병사가 있었어요. 크게 이제 기병, 발사병, 보병 이렇게.
아까 골리앗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보병에 해야 돼, 보병. 중장 보병에 해당합니다. 중무장하는 보병에 해당하는데, 골리앗은, 보병에 해당하죠. 중장 보병. 다윗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발사병에 해당합니다. 근데 발사병도 아니죠.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발사병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궁수와 물맷돌을 던지는 투척병. 그러니까 굳이 다윗을 비유하자면 투척병에 해당하는 거죠. 돌을 던지니까. 그 투척병들이 무기가 뭐냐면 바로 아까 그 물매라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투석기고 영어로 표현하면 슬링입니다. 근데 이 물매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을까? 현대인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시죠.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초속 39m라고 나오죠. 지금 이거 4배 느리게 한 거거든요, 재생을. 실제 속도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겁니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초속 39m는 시속으로 얼마냐?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물매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탄환의 속도가, 이 돌이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140km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의 비거리가 477m를 날렸답니다. 손으로 던져가지고, 돌멩이를. 그 다음 골프 드라이버 장타대회 하잖아요, TV 보면. 네. 거기에 기네스북 기록이 560m입니다. 골프공을 드라이버로 때려가지고, 현대 장비, 보내는 거리 560인데, 손으로 던져서 최고 기록이 477m니까 별 차이가 안 나죠. 근데 고대 투석병들이 전장의 유효사거리는 보통 200에서 400m입니다. 근데 활의 평균 유효사거리는 90에서 150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돌의 위력이 똑바로만 던질 수 있으면 웬만한 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제작할 게 없죠. 그냥 돌멩이 주워 던지면 되잖아요. 그 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돌만 있으면.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아무튼 이게 물매 위력인데, 이 구약의 사사기라는 곳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게 맞힐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훌륭한 투석병들은. 그리고 그 필로스 스팍테리아 전투라는 게 있었거든요. 세계사에 보면. 그 스팍테리아 섬에서 일어난 전투인데,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거기에 보면 스파르타군이 절대 항복을 안 하죠. 영화에서는 100만 대군하고 맞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6만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300명이 16만 대군을 상대로 몰살을 당할지언정 항복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군은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어요. 이 사건 이전에는. 근데 이 필로스 스팍테리아 전투에서 그 스파르타군이 처음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한 이유가 뭐냐? 상대방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보병들이 따라오고 앞에 투척병들이 뛰어나가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중장보병이에요. 앞에 뛰어나가는 게 돌 던지는 부대 투척병들이에요. 돌을 던지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스파르타군이 어때요? 아까 140km로 날아온 돌을 이렇게 막 던지면 보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보병들은 또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동작이 느리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투척병이 이 갑옷에 맞으면 갑옷이 뚫린답니다. 정강에 맞으면 청동 그 카바에 맞으면 청동은 안 깨지는데 정강에 뼈가 부러진다고 해요. 그만큼 위력이 센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군이 세계 역사상 최초로 항복했던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뭐 때문에? 투척병들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골리앗의 조건을 돌아볼까요? 골리앗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죠. 다윗은 지팡이 하나, 물맷돌 5개 들고 내려갔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빠르겠죠?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되고 몸무게도 엄청나겠죠? 빨리 움직일 수 있었어요. 갑옷 무게만 57kg인데. 그러면 다윗이 30m 정도 떨어져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면, 아까 던지는 거 보셨잖아요. 골리앗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못 피하겠죠.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으니까 두개골이 아마 깨졌을 거라고 해요. 현대과학기술을 분석을 해보면. 웬만한 사람의 두개골은 다 깨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을 던질 동안 골리앗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만서서 맞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유현진이 세계 최고의 투수가 야구공 대신 돌멩이 들고 30m에 있는 3m짜리 거인의 이마를 맞추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포스러웠겠죠. 골리앗은. 그러니까 누가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 골리앗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제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가능성은 칼을 든 청동기의 전사가 45구형 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상대하고 맞선 경우와 같았다. 이렇게 어느 역사학자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는 골리앗이 강자였던 게 아니고 누가 강자였어요?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강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요구했던 싸움은 1대1 싸움은 그게 아니죠. 나같이 중무장한 보병을 내보내라고 한 건데 저쪽에서 엉뚱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돌 던지는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까 방패는 누가 들고 나왔다 그랬어요? 시종이 들고 나왔다 그랬죠. 왜? 방패를 직접 들고 나갈 만큼 시력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단 비대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현대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키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자랄 수가 없는데 키가 2m 90 정도 자라려면 이게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네요. 계속 성장하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일종의 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단 비대증 환자들의 공통점이 시력이 약하답니다. 물건이 한 개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했죠. 다윗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막대기 들을 들고 오느냐, 한 개 들고 오는데 그게 증거입니다. 그 막대기가 두 개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 개로 보였던 거지. 눈이 안 좋았다는 거죠. 이렇게 눈이 안 좋고 덩치가 3m 되는 사람이 돌멩이 작은 거 던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골리앗보다 약자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강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조건을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시키는 대로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나갔다면 그럴 수 없었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할 일. 남들 생각에 맞추지 말고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서 적극 활용하랍니다. 다윗은 누가 시키는 복장을 하지 않았고 자기 강점을 자기가 파악해서 그대로 실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존재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높이고 싶다면 해야 할 두 가지 일. 그러니까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면 내 존재감이 뿜뿜 빛나겠죠.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리고 아무리 센 상대를 만나도 그 센 상대가 할 수 없는 내 강점을 활용하면 다윗처럼 내가 더 센 사람이 되죠. 자신감 올라가겠죠. 존재감이라는 것은 저는 역량을 발휘할 때 생긴다고 생각해요. 역량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능력하고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 역량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낼 때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토익 900점 만난 학생이 영어로 말할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역량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을 발휘한다는 건 그 900점 맞는 능력을 발휘해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살아야 역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을 할 때, 역량을 발휘할 때 존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역량은 뭐 어떻게 해야 발휘할 수 있느냐? 자신감이 있어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하기 겁나고 두려우면 역량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정리하면 존재감은 역량을 발휘할 때 생기고 역량은 자신감이 있어야 비로소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어록은 이렇게 남기려고 해요. 존재감과 자신감을 모두 높이고 싶다면 자신만의 강점으로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어라.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로 오래오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